공장만 넘기고 당장 나가라. 이 오만한 선언이 러시아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단돈 14만 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자동차 공장이 헐값에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연간 23만 대 생산. 가동률 102%. 러시아는 전쟁을 핑계로 1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자산을 강탈하듯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보고서 뭉치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외국 기업 철수 목록이었죠. 폭스바겐, 르노, BMW,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공장 폐쇄 일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도 위에는 누군가 굵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갇힌 숫자는 연간 23만 대, 가동률 102%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국영산업청 차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고 그날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쏟아지고 있었고 외국 기업들은 앞다투어 러시아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품 공급이 끊겼고 본사에서 기술진을 철수시켰다고 했죠. 공장에는 아직 3,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있었고 그들은 언제 월급이 나올지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러시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 시설이었어요. 세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불량률은 1%도 안 됐고 라인 가동률은 설계 용량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공장들이 70%, 80% 가동률로 허덕일 때 그곳은 102%를 기록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런 공장을 그냥 놔두고 보내는 건 제가 보기엔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국가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가 전략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외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떠난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공장을 넘겨받는 건 당연한 절차였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긴급 요청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공장이 멈추면 도시 경제가 붕괴된다는 내용이었죠. 3,000명의 직접 고용, 그리고 부품 협력사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장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시럽과 추위를 동시에 견딜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발언권을 얻자마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장을 국유화해야 한다고요.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도시를 살려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의 생산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전쟁 중이고 제재를 받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먼저 책임을 져버렸으니까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자리와 도시 경제는 물론 중요했지만 그건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공장 자체가 탐났거든요. 연간 23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설비, 로봇 자동화 라인, 품질 관리 시스템, 그 모든 게 러시아 땅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외국 기업이 떠났지만 기계는 그대로였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장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기술진이 다 떠났고 부품 공급망도 끊겼으며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도 없다는 지적이었죠. 저는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강대국 아니었나요? 우리는 탱크를 만들던 나라였고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으며 세계에서 가장 추운 땅에서도 공장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자동차 따위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러시아에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다고 우리 인력이면 충분히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죠.
부품 문제는 국내 협력사를 육성하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순간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건물 평면도, 설비 목록, 생산 통계, 그 모든 게 제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확신했죠.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장 국유화는 정당하고 필요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일자리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가 자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모두 담았죠. 법률검토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전략 자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건 합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고 제 책임이며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봤어요. 연간 23만 대, 가동률 102%, 불량률 1% 미만. 이런 공장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였고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이 결정으로 러시아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라고요. 공장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일자리는 지켜질 것이며 국가는 더 강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전쟁은 명분이었고 제 욕심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공장이 껍데기라는 걸, 기계는 버튼만 누른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기술은 훔칠 수 없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건 조금 뒤에야 알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조심스럽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누가 찾아온 거죠.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문을 바라봤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세르게이 이바노프 자동차 산업 전략 분석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회의 때 침묵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요.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보고서만 들여다보던 그 사람이요. 세르게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국유화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세르게이가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공장 국유화 위험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가 그걸 펼쳐보기도 전에 말을 이었죠. 공장을 넘겨받는 건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밀어냈어요.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분석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세르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 장에는 자동차 한 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화살표와 박스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공장은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세르게이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단순히 조립 라인이 아니라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3만 개가 넘는 부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엔진, 변속기, 전자제어 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그 모든 게 각각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세르게이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그냥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각각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고 서로 통신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부품이야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공급망 지도가 나왔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여러 나라의 점들이 찍혀 있었고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설명했어요. 이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거라고요.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라고 했죠. 부품 업체들은 현대자동차의 품질 기준을 알고 있고 생산 일정에 맞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물량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랜 협력과 검증을 거쳐 형성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죠. 러시아에도 부품업체가 있고 없으면 육성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세르게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강조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전자제어 장치, 엔진 제어 유닛, 급제동 방지 장치, 에어백 제어 모듈.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고도의 소프트웨어라고요.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미 차단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장을 넘겨받는다 해도 소프트웨어는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지?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으며 기술력이 있다고요. 저는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된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낼 수 있다고요. 세르게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법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 소프트웨어들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분석하면 국제소송에 휘말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설령 복제한다 해도 그건 불법 복사본일 뿐이라고요. 업데이트도 없고 기술 지원도 없으며 새로운 안전기준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다. 우리는 세계 강대국이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따위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고요. 저는 세르게이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죠. 세르게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개발 기간과 비용 추정치가 적혀 있었죠. 전자제어 시스템 자체 개발, 최소 5년, 투자 비용 수십억 달러.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어요.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가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세르게이의 파일을 집어들고 몇 장 넘겨봤습니다. 그래프와 도표와 수치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분석가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세르게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지 않다고 했죠. 세르게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차관님, 기계를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도 로봇도 컨베이어 벨트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훔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고 기술과 기술 사이의 호환이며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죠. 저는 이미 결정했고 보고서도 작성했으며 내일 아침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 노트북을 정리했죠. 문을 나서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세르게이가 두고 간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그걸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제 보고서를 펼쳤어요. 공장 국유화는 정당하고 필요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문장을 다시 읽었죠.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러시아를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어요.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세르게이가 한 말들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시스템이니 신뢰니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보다 제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연간 23만 대,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르게이의 경고 따위는 첨부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고 검토 과정을 거칠 거였죠.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르게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계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한 모든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는 너무 비관적이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보고서가 승인되면 그 다음엔 실행에 옮길 차례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부에서는 아직 답이 없었어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려왔죠. 저는 제 집무실에 앉아 오래된 자료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소련 자동차 산업 보고서였어요. 빛바랜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죠. 저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광이 담겨 있었거든요. 라다, 볼가, 모스크비치, 그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간 생산량 200만 대라고 적혀 있었죠. 1980년대 소련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 우리는 원래 이런 나라였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고 사람을 우주로 보냈으며 세계에서 가장 추운 땅에서도 도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자랐어요. 러시아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믿었죠. 자동차 따위는 그 업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업부 회의가 있었어요. 여러 차관들이 모였죠. 회의 주제는 제재 상황에서의 산업 전략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겠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올 거라고 말했죠. 겨울이 오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출신 차관이 말을 이었어요. 서방이 우리 군사력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제재로 압박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도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으며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탱크를 만들던 나라 아니냐고,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 하나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맞다고 소리쳤죠. 우리는 서방 기술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젊은 참사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탱크와 다르지 않느냐고, 소비자 시장은 군수산업과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몇몇 사람들이 그를 째려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사람들 표정이 굳어졌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밑이었는데.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동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1980년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소련은 그들에게 공업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었죠. 포스코 건설에 소련 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앞서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재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게 뭔가요? 스마트폰이요? 그건 중국에서도 만들어요. 자동차요? 그것도 결국 조립산업 아닙니까? 핵심 기술은 독일이나 일본 거 아니냐고 했죠. 사람들이 맞다고 맞장구 쳤어요. 한국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기술력으로 치면 러시아가 훨씬 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은 결국 선진국 기술을 모방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따라잡은 거지, 진짜 혁신은 아니라고요. 러시아는 달랐어요. 우리는 우주로 간 최초의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을 만들었으며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는 유일한 나라였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볼코프, 당신 생각이 옳아. 우리는 너무 오래 서방을 우러러봤어. 이제 우리 힘을 믿을 때야.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곧 증명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고 광대한 영토가 있으며 교육받은 인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 거라고, 이제 우리는 외국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자립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죠. 소련 공업화의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1930년대 스탈린이 한 말이었죠. 기술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기술을 다루는 건 사람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뛰어난 수학자가 있고 물리학자가 있으며 천재 엔지니어들이 수두룩했어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인재들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한국 엔지니어보다 못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거대한 건물, 깔끔하게 정렬된 로봇들, 반짝이는 컨베이어 벨트. 그 모든 게 러시아 땅 위에 있었습니다. 기계는 거기 있고 건물도 있으며 전기도 들어오고 노동자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르게이가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라고, 공급망이 끊겼다고, 시스템을 훔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프트웨어도 결국 코드 아닙니까? 러시아 프로그래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해킹 기술도 뛰어나고 암호 해독도 잘하죠. 자동차 제어 프로그램 정도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왜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걸까? 왜 서방 기술을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걸까? 러시아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폴레옹을 물리쳤고 히틀러를 격퇴했으며 냉전에서 미국과 맞섰던 나라였죠. 새벽녘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우리 것이 될 거고 우리는 그 공장을 돌릴 거예요. 러시아 방식으로 말이죠. 세르게이 같은 회의론자들의 말은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방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러시아의 진짜 힘을 모르는 거라고 치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부였어요. 보고서가 검토를 마쳤다고 오후에 최종 회의가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아침 하늘이 맑았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공장은 껍데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공장은 공장이었죠. 기계와 건물과 땅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인력으로, 러시아 기술로, 러시아 방식으로요. 저는 그날 오후 회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강대국이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증명할 거라고요. 공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로봇들, 컨베이어 벨트, 프레스 기계들이 말하고 있었죠.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만 들었던 거죠. 다른 소리들은 모두 무시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산업부 장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차관, 재무부 국장,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온 보좌관까지 자리하고 있었죠.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으면서 그 서류를 봤어요. 국가전략자산 긴급관리법령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볼코프 차관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실행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어요. 법률 검토도 끝났고 재정계획도 수립되었으며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대통령실 보좌관이 발언했어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고 전쟁 중인 러시아가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요. 외국 기업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부 차관이 법적 근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의 필수적인 시설은 정부가 임시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외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재무부 국장이 숫자를 제시했어요. 공장 자산평가액은 약 5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치가 낮다는 건 우리에게 유리한 거라고요. 장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측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협상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통보에 가까웠죠. 러시아 정부는 법적 권한에 따라 공장을 인수할 것이며
보상은 러시아 법원의 평가에 따르겠다고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우리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8천만 루블.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14만 원 정도였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5억 달러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가져간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스쳤죠. 하지만 재무부 국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상징적 의미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무상 몰수나 다름없지만 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한 거라고요. 어차피 현대차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고 러시아 경제에 피해를 입혔으니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안정됐어요. 대통령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요. 경제전쟁에서는 이런 수단도 필요하다고 했죠.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고 우리 기업들을 제재했으며 경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장관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볼코프 차관이 서명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일을 제안했고 추진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라고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자동차 제조시설 일체를 러시아 연방정부 소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건물, 설비, 재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죠.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알렉세이 볼코프.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썼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성취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왔죠.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라고, 러시아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서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장관이 서명했고 법무부 차관이 서명했으며 재무부 국장도 서명했어요. 대통령실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죠. 공식 문서가 된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들과 악수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 오후 풍경이 보였죠.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 건물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였죠. 5억 달러짜리 공장이 14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음 날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죠.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공장을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했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전쟁 중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현대차는 동의했느냐고, 공장은 언제 재가동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상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상대 기업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장은 곧 가동될 거라고 말했죠.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국제법 위반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시특별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고, 러시아는 주권국가이며 우리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법에 따른다고 말했어요. 외국 기업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를 떠났으니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러시아에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다고, 우리 전문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 개발도 할 것이고 국내 협력사도 육성할 거라고 덧붙였죠. 발표가 끝나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였어요. 앵커는 이번 조치를 전쟁 속 경제 승리라고 표현했죠. 러시아가 서방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공장 전경이 나왔고 제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다시 봤어요.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반응을 확인했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러시아는 이제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립 경제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죠. 소셜미디어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잘했다, 당연하다, 러시아를 버린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죠. 일부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묻혀버렸어요.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제 결정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수고했다고, 언론 반응이 좋다고 칭찬했죠. 대통령실에서도 만족한다는 전달이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에 모스크바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14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스웠어요. 5억 달러짜리를 그 돈에 가져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물론 양심 한구석에서는 뭔가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거냐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전쟁이니까요. 전쟁에서는 모든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했어요. 서방이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뿐이라고 합리화했죠. 공장은 이제 우리 것이었고 우리는 이겼으며 곧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서명한 건 공장 인수 계약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러시아의 미래를 14만 원에 팔아버린 각서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공장은 남았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껍데기를 샀던 거예요. 아주 비싼 껍데기를요. 계약 체결 이틀 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였어요. 공장을 직접 보고 재가동 계획을 점검하며 현장팀에게 지시를 내려야 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재가동 일정표, 인력 배치 계획, 생산 목표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공항에서 공장까지 가는 동안 수행원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출근했고 시설은 양호한 상태이며 재고 부품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회색 건물이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들어서자 관리자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저는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로봇팔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석 엔지니어를 찾았죠. 나탈리아 페도로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차관님,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죠. 나탈리아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경고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로봇 제어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앙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고 인증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기계는 거기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기계는 있는데 두뇌가 없다고요. 그녀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모두 본사 서버와 연결되어 작동한다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품질 관리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하지만 현대차가 접근 권한을 차단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동 모드도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정밀 용접, 도장, 조립 같은 작업은 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억지로 돌리면 불량률이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당신은 30년 경력 엔지니어 아니냐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따졌죠. 나탈리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요. 팀원들과 밤새 시스템을 분석했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서 접근조차 못한다고 했어요. 설령 해독한다 해도 그건 불법 복제가 될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다른 관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품 재고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창고에 있는 건 기본 부품들 뿐이고 전자제어 장치나 센서류는 거의 바닥났다고 보고했죠. 협력사들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로봇도 안 되고 부품도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죠.
나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재고 부품만으로 제한적 생산을 해보자고요. 전자 옵션을 최소화하고 기본형만 조립하면 어떻게든 차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뭔가 보여줘야 했거든요. 시작하라고 지시했죠. 며칠 뒤 첫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대신 사람 손으로 말이에요. 나탈리아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자동화 라인은 포기했다고, 사람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차체를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나탈리아가 세부 사항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열선 시트는 빠졌다고 했어요. 제어 모듈이 없어서 장착할 수 없다고요. 블루투스 연결도 안 되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으며 스마트키 시스템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옵션 기능 몇 개 없어도 차는 달리지 않느냐고 말했죠. 나탈리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급제동 방지 장치도 없다고 했어요. 에어백 제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그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나탈리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엔진 제어 유닛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존 재고를 쓰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최적화가 안 된다고요. 연비가 떨어지고 배기가스 기준도 못 맞출 거라고 경고했죠.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제대로 작동하느냐고 물었어요. 바퀴 4개와 엔진이요. 나탈리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움직이기는 할 거라고, 하지만 이건 차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그냥 움직이는 철 덩어리라고 말했죠. 저는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생산은 할 수 있느냐고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책임은 못 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완성 차량이 라인 끝에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안도했죠. 어쨌든 차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차에 다가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실내는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계기판을 보니 경고등이 여러 개 켜져 있었죠. 나탈리아가 설명했어요. 센서 오류라고, 무시해도 된다고요.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엔진은 걸렸어요. 저는 조금 운전해봤죠.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핸들이 무겁고 브레이크 반응이 둔했으며 가속이 부드럽지 않았죠. 이전에 타봤던 현대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탈리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전자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잘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문제를 지적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첫 단계 치고는 잘했다고, 계속 개선해 나가자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탈리아와 사무실에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상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나탈리아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전 기준을 못 맞추니까요. 하지만 전시 상황이니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외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공장 전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수많은 기계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탈리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두뇌가 없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져온 건 공장 껍데기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나탈리아에게 지시했죠. 생산을 계속하라고, 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가동 성공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 차량 생산 완료, 노동자 사기 고양, 생산 라인 정상화 진행 중이라고 적었죠. 기술적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아니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모스크바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긴급 요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온 거였어요. 부품 재고가 2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전자제어 모듈, 센서류, 배선 커넥터, 그 모든 게 바닥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달부서 책임자를 불렀어요. 책임자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기존 협력사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고요. 독일 보쉬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일본 덴소는 제재 위반이라며 거절했으며
한국 업체들도 공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물었죠. 러시아 업체는 없느냐고요.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품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답답했어요. 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을 줄 곳이 없다니요. 그때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있다고요.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요. 일주일 뒤 중국 기업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나갔어요. 리웨이라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러시아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죠.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리웨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죠. 자동차 부품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중국 공장들 사진이 나왔어요. 거대한 시설들이었죠. 저는 필요한 부품 목록을 건넸습니다. 리웨이는 그걸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전부 공급 가능하다고 했죠. 엔진 제어 유닛, 급제동 센서, 에어백 모듈, 심지어 터치스크린까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격표를 받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엔진 제어 유닛 하나에 기존 독일제 가격의 3배였어요. 센서류는 2배 반, 배선 커넥터도 2배였죠. 저는 리웨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고 다시 검토해달라고 말했어요. 리웨이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상황을 고려한 가격이라고요. 물류비도 올랐고 리스크도 크며 무엇보다 다른 공급처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습니다. 협상은 며칠 계속됐어요. 저는 가격을 깎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웨이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조건을 더 붙이기 시작했죠. 선금으로 50%를 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인데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높으냐고 물었죠. 리웨이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루블 가치가 불안정하다고요.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재 때문에 결제 방식도 복잡해졌다고 덧붙였죠. 일반적인 은행 송금이 안 되니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그 비용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품질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독일제나 일본제와 같은 수준이냐고 물었죠. 리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중국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샘플을 요청했죠. 직접 테스트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샘플이 도착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으로 보내서 테스트하도록 했죠. 나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샘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죠. 엔진 제어 유닛은 반응 속도가 느렸고 센서는 오차 범위가 컸으며 배선 커넥터는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나탈리아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쓸 수는 있느냐고요. 나탈리아는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완성차 품질이 더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고장률도 높아질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리웨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품질 문제를 지적했죠.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가격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요. 더 좋은 품질을 원하면 독일제를 쓰라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죠. 계약서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계약 조건이 너무 일방적이라고요. 품질 보증 기간도 짧고 불량품 교환 조건도 까다로우며 분쟁 해결은 중국 법원 관할이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죠. 저는 법무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책임자는 재협상을 권했어요.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리웨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리웨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싫으면 계약하지 말라고요. 다른 구매자는 많다고 덧붙였죠. 저는 당황했어요.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어요. 이 계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며 조건도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공장은 부품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계약하기로요. 계약식 날 리웨이가 다시 조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요. 최소 5년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죠. 하지만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요. 장기 계약이 아니면 투자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또다시 굴복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14만 원에 인수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죠. 리웨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에서 승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협상에서 진 건 저였다는 걸요. 계약 후 첫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큰 컨테이너들이 공장에 들어왔어요. 상자마다 중국어가 적혀 있었죠. 나탈리아가 보고했습니다. 물량은 맞는데 품질이 들쭉날쭉하다고요. 같은 부품인데도 로트마다 성능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참고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가격 폭탄은 며칠 뒤 터졌어요.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죠. 자동차 한 대당 생산 원가가 예상보다 40%나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부품 가격 때문이라고요. 이 상태로는 판매가를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고 우려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스크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었다고요. 독일과 일본 부품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이제는 중국에 묶였습니다. 그것도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요. 책상 서랍을 열어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5년 독점 공급 계약.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 주는 가격에 맞춰야 해요. 중국이 정한 품질을 받아들여야 하고 중국이 원하는 조건을 따라야 하죠. 협상력은 제로였습니다. 리웨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니면 못 만듭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었어요. 서방은 우리를 외면했고 러시아 기업은 능력이 없었으며 중국만이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손을 잡는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뉴스를 봤어요. 중러 협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약이 보도되고 있었죠. 앵커는 러시아가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댓글에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의존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바뀐 거였어요. 독일과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죠. 여러 업체와 경쟁시키고 품질을 비교하며 가격을 협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국 하나뿐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했죠.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국 부품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차는 우리가 원하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며 경쟁력도 없는 차였어요. 우리는 껍데기를 얻었고 그 안을 채우려다 또 다른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정말로요. 중국 부품이 도착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탈리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죠. 급박했습니다. 당장 공장으로 와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직접 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를 탔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적막감이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생산 라인을 걷는데 몇몇 구역은 아예 비어 있었죠. 나탈리아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징집 영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젊은 남성 직원들에게 징집 영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매주 대여섯 명씩 불려간다고요. 특히 기술직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징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쟁터로 보내냐고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나탈리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선에서 필요하니까 데려가는 거라고요. 특히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전차나 장갑차 정비병으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군은 공장 생산보다 전선 유지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공장도 국가전략 자산 아니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나탈리아가 보여준 명단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머 3명, 전기 엔지니어 5명, 품질관리 전문가 4명이 이미 떠났어요. 용접 기술자 8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교체가 불가능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말했어요. 이들 없이는 라인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생산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죠. 젊은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구역에는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른 구역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듯한 이주 노동자들이 서툴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원래 6명이던 팀이 이제 2명만 남았어요. 둘 다 경력이 얕은 사람들이었죠. 나탈리아가 보고했습니다. 불량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난달에는 5%였는데 이번 달은 12%까지 치솟았다고 했어요. 검사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고 설명했죠. 저는 대책을 물었습니다. 새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뽑으려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성은 징집될까봐 공장에 오지 않고 숙련 기술자는 이미 다 전선으로 갔으며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라고 설명했죠. 이주 노동자라도 더 데려올 수 없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데려오고는 있지만 언어 문제가 있다고 했죠. 러시아어를 못하니 지시 전달이 어렵고 안전사고도 자주 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기술이 없어서 단순 작업만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나탈리아에게 물었어요. 이 상태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느냐고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경험이 부족하며 실수가 잦다고 설명했죠.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공장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기계는 있는데 다룰 사람이 없었죠. 전쟁이 공장보다 사람을 먼저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와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공장 직원 징집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죠. 전선 상황이 급박하다고 모든 가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생산보다 전투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공장도 전쟁 수행의 필수 아니냐고요. 담당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공장에서 뭘 만드는데요?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차 만드는 것보다 전선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징집 영장 명단이 자꾸 떠올랐어요. 로봇 프로그래머, 전기 엔지니어, 품질관리 전문가. 그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전차를 수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차모를 파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공장에는 노인과 초보와 이주 노동자만 남았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은 서 있지만 그걸 제대로 다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공장을 얻었지만 공장을 돌릴 사람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젊음을, 기술을, 미래를요.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또 3명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용접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람이 사라진 공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력 문제를 국방부에 요청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 사이 공장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나탈리아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춘다고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했죠. 저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느껴졌죠. 엔진 소리도 기계 작동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로봇팔들은 정지한 채 서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반쯤 조립된 차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공장을 걸었습니다. 텅 빈 작업장, 꺼진 조명, 먼지 쌓인 기계들. 연간 23만 대를 만들던 공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구나 하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나탈리아가 최종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만 대를 생산했다고 했어요. 목표의 13%였죠. 그나마도 절반 이상이 품질 기준 미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매는 더 처참했어요. 소비자들이 사지 않았거든요.
비싸고 고장나고 애프터 서비스도 없는 차를 누가 사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우리가 만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팔리지 않은 재고였죠.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현대자동차 인도시장 1위 달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인도에서만 연간 70만 대를 판매했다고 했죠. 북미 시장도 호조라고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판매 800만 대 돌파. 전기차 시장 약진. 브랜드 가치 상승. 기사마다 성장과 성공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14만 원에 빼앗은 그 회사가 세계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국가전략자산 긴급관리법령, 그 두꺼운 문서 속한 조항을 다시 읽었죠. 바이백 옵션. 원소유주는 2년 내 시장가로 재매입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계산했어요. 이번 달 말이 만료일이었죠. 이상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현대차가 다시 사겠다고 연락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들도 이 공장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까요? 가동률 102%를 기록하던 시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다음 날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달부서에 물었죠. 현대차 측에서 연락 온 거 없느냐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완전히 침묵이라고 대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이백 옵션 만료일이 다가왔죠. 저는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만료일 당일 저는 사무실에서 시계만 봤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법적으로 옵션이 소멸하는 거였죠. 6시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죠. 끝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공장은 이미 과거였다는 걸요. 복도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세르게이였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세르게이가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공장이 멈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르게이가 물었어요. 바이백 옵션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만료됐다고 현대자동차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세르게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 당연하냐고요. 세르게이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차관님, 그들은 공장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린 겁니다.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가 설명했죠. 현대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장을 빼앗아도 돌릴 수 없다는 걸요. 기술도 없고 부품도 없으며 시스템도 없다는 걸 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뗐다고 했습니다. 법적 싸움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죠. 그냥 떠났어요. 세르게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시장으로 갔다고요. 인도, 북미, 유럽에서 성공하면서 러시아 따위는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장 하나 빼앗는 동안 그들은 세계 곳곳에 새 공장을 열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시장에서 지워버렸어요. 신의를 배신한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응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르게이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위협도 보복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떠났고 다른 곳에서 성공했으며 우리는 잊혀졌어요. 그들의 침묵이 우리를 죽인 겁니다. 세르게이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드렸던 보고서 기억하시나요? 시스템은 훔칠 수 없다고 했죠. 지금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얻었지만 공장을 돌리는 시스템은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표지에 적힌 숫자가 보였습니다. 목표 생산량 23만 대, 실제 생산량 3만 대, 판매량 8,000대. 처참한 실패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한국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겠죠. 인도에서, 미국에서, 체코에서 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완벽한 품질로, 정확한 일정으로, 신뢰받는 브랜드로 말이죠. 우리는 뭘 가졌나요? 멈춘 공장, 떠난 사람들, 팔리지 않는 차, 그리고 깨진 자존심. 14만 원에 산 공장은 결국 14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했어요. 우리는 미래까지 팔아버렸으니까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경신.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브랜드 가치 세계 30위권 진입.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러시아가 필요 없었다는 걸요. 우리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신의 없는 파트너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요. 한국은 그 원칙을 지켰고 세계 시장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러시아는 그 원칙을 어겼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간단한 이치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2년 전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국가전략자산 긴급관리 법령. 알렉세이 볼코프라는 제 서명이 또렷이 보였어요. 저는 그 서명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미래 포기각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전쟁은 명분이었고 욕심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공장을 원했어요. 하지만 공장이 껍데기라는 걸 몰랐죠. 기계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시스템은 훔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배신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응징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영원히요. 저는 그날 밤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요.